예, 안녕하세요. 2월입니다. 예, 벌써 1월이 다 가고 2019년도 2월이 됐습니다. 예, 한 달이 이렇게 훅 갔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 열심히 수행 정진 잘 건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입춘도 있고 이제 설날도 있고 한데 새해에 아주 가족들 화목하게 다 모이셔가지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참선 안 하신 분들은 꼭 참선을 시작을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저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인 출정화도 이제 38쪽에 미람걸 선사 송을 할 차례인데요. 웬만하면 오늘 끝까지 다 할 수 있으면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여인 출정화 화두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부처님 당시에 큰 법회가 있었는데 모든 재불 부처님께서 모이셨다가 법회가 마치시고 다 환지 본처하셨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수보살님이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와서 보니 한 여인이 혼자 선정에 들어서 앉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 여인은 어떻게 저렇게 부처님 자리 옆에서 저렇게 선정에 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서가세존께서 직접 선정에서 깨어나게 해서 직접 물어보라 했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그 우요삼자 그 여인을 세 바퀴를 돌고 탄지를 했는데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범천 선정에까지 들어서 별의별 신통을 다 써가지고 이 여인을 선정에서 나오게 하고자 했으나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없었다. 그걸 보시더니 세존께서 가사 백천문수라도 백천문수가 오더라도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없다. 이 여인은 저 밑에 하방세계에 이 망명초지보살이 있는데 이 망명보살이 와야 이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 했더니 그 말이 마치자마자 종지용출했다. 땅에서부터 이 망명보살이 솟아 올랐단 말이죠. 올라오더니 부처님에게 예배를 딱 하니 네가 저 여인을 선정에서 나오게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말이죠. 여인에게 탄지 손가락 한번 탁 튕기는 순간에 이 여인이 선정에서 나왔다. 이게 여인 출정화 화두입니다. 이 화두의 낙처는 뭐냐? 화두의 의심처가 뭐냐? 최고의 지혜를 다 갖춘 문수보살이 어째서 이 모든 신통과 능력을 다 발휘해도 이 여인을 선정에 나오게 할 수 없었던가? 그다가 부처님께서는 가사 백천문수가 오더라도 이 여인을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고 어찌 초지보살밖에 안 되는 망명보살이라야 이 여인을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했던가? 그리고 이 여인은 그야말로 망명보살이 손가락 한번 탄지함에 인해 가지고 선정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화두공안의 의심처가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염송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주로 선문 염송했을 때는 염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 얘기를 쭉 나열하면서 지금 하듯이 말이죠. 지금 하듯이 스님이 법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쭉 끄집어내서 이 얘기를 하는 걸 염이라 그래요. 염화미수할 때 꽃을 들어 올렸다 하듯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조사 큰 스님들이 한마디씩 시를 지어서 운이 있는 시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송이 몇 개가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뒤에 길게 얘기들이 길게 나와 있잖아요. 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선문 염송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선문의 화두공안이 1700공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하는데 그거는 경덕 전등록에 1705개 공안이 있어서 1700공안이라는 상징적인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의 바로 제자이신 송광사 제2 수선사 제2 그 종주였었던 이 진각해심국사가 이 선문에 있는 거를 모아가지고 1467칙 1467개의 공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놨고 거기에 대해서 선문 염송에 대해서 이 주석을 다시 달아놓은 게 진각국사의 제자이신 구곡스님이 염송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걸 염송설하라 그래요. 그래서 선문 염송은 진각국사가 모아놓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염송에다 설화를 주석을 달아놓은 거는 구곡스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에서 선문에 아주 그 중요한 화두공안을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거죠. 그래서 전등록보다는 저는 염송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스님이 큰 스님이 하신 거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700공안이 똑같은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것은 이 단계별로 말이죠. 법신변사라는 것이 있고 열애선의 경지가 있고 가장 난해한 어려운 것이 향상구, 향상의 일구 세계에 해당하는 공안들이 있는데 여기에 모아놓은 공안들은 맨 앞에는 제1칙은 그 향상구는 아니고 선문염송의 맨 첫 공안이니까 제가 앞에 달아놓은 것이고 그 나머지 공안들은 거의 다 향상구 공안, 가장 난해한 공안들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보셔가지고 선문에서 가장 도노견송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척 물어서 대답이 척 나와야 되는 공안들, 마지막으로 조사 스님들이 마지막으로 이걸 물어보는 공안들이 바로 이 공안들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뽑아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염송을 요칙, 그래서 제가 선문염송 요칙이라고 한 겁니다. 아주 핵심되는 그 본칙 공안들을 모아놨다 해서 선문염송 요칙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책도 없어요. 그래서 선문염송이 아니라 이 전체 공안 가운데 벽암록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100가지를 뽑아놓은 게 벽암록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도 향상구만 모아놓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꼭 좀 그러니까 법신변사 열애선 향상구를 섞어서 백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향상구만 모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해놓은 것은 기존에 없었다. 이제 이걸 하는 목적은, 제가 하는 목적은 우리 한국의 조사선에서 이 간화선의 전통, 우리 선사 스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어느 정도 선정에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그 화두공안을 타파를 해야 큰 스님이라고 인가를 받았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히말라야 제일 높은 봉우리 8,000m 봉우리가 14개가 있는데 그 봉우리마다 이름이라도 알고 내용이라도 좀 알고 말이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나가자는 뜻에서 이거를 모아놨다. 그래서 좀 선풍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선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대학교 동기가 되는 분이 이제 지금 철학과 나온 분은 동국대 박인석 교수라고 그 동국대 불교학술원에 있는데 그분이 중국에 학술대회가 있어서 갔어요. 항주에 이 대종고 스님이 계셨던 경산사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렇게 뭐 선물도 주시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물어봤는데 화두 참선 하느냐. 중국 화두 참선 끊어진 지 오래됐다. 경산사, 대종고 스님이 계신 그 경산사 절에도 화두 참선하는 참선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야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도 이걸 하지 못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런 선문염송이나 경덕 전등록에 있는 이 조사 스님들의 공안에 대해서 거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걸 의심을 가지고 화두 참선을 하는 게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책을 보지도 안 하겠죠. 그런 그 상황이라는 사실. 중국이 아무리 인구가 많고 스님을 100만 명을 만든다고 해도 말이죠. 500m, 700m 봉우리 1000만 개가 있어도 이 8000m 봉우리 하나에 최고 높은 자리에 그 최고의 경지, 부처님과 같은 최고의 경지에 깨달음을 도달한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공부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 법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마지막 향상구를 보시고 공부를 투과를 해가지고 이 조사관을 투과를 해가지고 이 여러분의 해탈자제한 마지막 경지를 누리시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걸 지금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큰 스님들은 이 화두 참선을 했습니다. 서산대사, 사명대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어선사, 하남선사, 망공선사, 성철스님, 뭐 숭산스님, 이 화두 참선 안 한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큰 스님은 다 이 공부하셨어요. 타너스님도 마찬가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법이 없거나
이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예. 이 경지는 아주 지고지순한 최고의 경지고, 타너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부처님 당시에 화두 들고 공부했습니까? 미얀마나 저기 있는 공부가 근본 공부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뭐라 그랬냐? 부처님 당시에는 근기가 수승하고 정법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언하에 대오했다. 여러분들 경전에 보시면은 그 신수봉행, 그죠? 환희용약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법문 듣고 기뻐서 말이죠. 펄쩍펄쩍 뛰었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러지 못해서 바이러스가,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고 강한 병이 오면 백신이 강한 게 오듯이 사람들의 번뇌망상이 아주 강력해져 가지고 이 화두참선법이 나온 것이다. 타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두참선법이 아주 중요하다. 아주 그 강조를 타너 스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다시 이 불을 붙여서 다시 살려내야 되겠다. 제가 그 원력으로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작년에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불교한문아카데미 심화 과정에 있는 이 석박사 과정, 거의 다 박사 수료, 박사 논문 쓰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항상불을 뽑아서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만한 공부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리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이제 매일 참선을 여러분에게도 하라고, 연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저도 목표가 만일입니다. 우리 큰 스님 만일 결사하시죠? 저도 벌써부터 만일을 작정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대충 한 5,000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참선을 하고 생식을 하고 이 염송을 보기 시작한 지 대충 한 5,000일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만일이 되면 한 60대 초반 되면 만일 된 것 같아요. 한 27년 9개월인가 그 정도 돼요. 만일 되면. 그러고 나면 제가 이 서문염송을 1칙에서부터 1467칙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강의를 한번 만일 되고 나면 한번 하려고 그래요. 한 만일은 해야 이거 지금 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계속 수행 정진하고 말이죠. 해가지고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좀 제대로 참선하고 다시 화두 들고 공부하는 그런 우리 선풍이 다시 일어나도록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이 기회에 참선 공부를 시작을 하시고, 참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큰 스님에게 기초 참선이나 이런 심화 참선 같은 경우 명상 지도자 과정 이런 걸 밟으셔가지고 참선 공부를 원래 시작을 하셔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늙어가지고 언제 참선합니까? 무릎도 아프고 골다공증도 있고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중에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오늘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저는 저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선을 해가지고 저 죽는 날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화두 참선 내 하던 공부하고 죽는다. 그게 제 원래 개인적으로 저 자신하고 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왜 여러 가지 수행을 해보고 왜 이걸 선택했겠습니까? 이것만큼 강력하고 좋은 공부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이 공안들을 염송들을 같이 보게 된 것입니다. 서홍 스님 예전에 강의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근자에 선문염송을 이렇게 강의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딴 데 가서 잘 듣기 어려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어렵더라도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쉬운 거 해서 뭐 하려고요? 아는 거. 이제 더 어려운 향상일로로 타너 스님들 말씀하셨듯이 향상일로로 쉬운 것도 계속 하게 되면은 선정이 깊이 들어가거든요. 어려운 거 쉬운 거 가리지 않고 일념 무심삼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무심삼매 우리 근본 여러분의 그 본자무적했던 아무 자치가 없는 말이죠. 근본 자리로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것도 좋습니다. 삼매에 들기 위해서 선정으로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인 출정화 미람걸 선사의 송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화두의 내용 의심처의 내용을 다시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미람거리 송하되 출득 하여 미출시요 한려성대
상잔기로다. 이금사의 평여지하니 노관 영풍 요난취로다. 자, 출득 선정에 나온 뒤가 하여 어찌하여 나오기 전만 같겠는가. 선정에서 나온 이유가 말이죠. 선정에서 나오기 전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선정에서 안 나왔을 때가 오히려 낫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눈먼 당나귀가 무리를 이루어서. 여러분 눈먼 당나귀 많이 나옵니다. 당나귀하고 말하고 대치해서 많이 나와요. 말하고 당나귀하고. 말은 좀 수승한 경지. 당나귀는 좀 못한 경지. 이렇게 해서 대칭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눈먼 당나귀예요. 눈먼 당나귀가 무리를 이뤄가지고 전기 온 기틀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그 전기대용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 전기에다가 큰 대자 쓸 용자 전기대용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그 대승기실론 보시면 채상용 배우셨죠? 네. 채용이라 그러잖아요. 채라고 하는 것은 본체 자리입니다. 본래 근본적으로 고요한 자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 근본의 본체 자리를 채라 그러는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걸 다 용이라 그래요. 그걸 쓸 용자를 써가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교학에서는 채와 용이라 그러는데 선에서는 말이죠. 기와 용이라 그래요. 여기에 기틀 기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채와 용을 기와 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전기대용 혹은 대기대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기를 다 잃어버렸다는 건 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체를. 여기에 눈먼 당나귀 무리들이 채를 잃어버렸다. 여기 눈먼 당나귀가 누굴까요? 눈먼 당나귀. 문수, 망명, 석가, 여자 다 눈먼 당나귀들이 다 무리를 잃어가지고 채자리를 잃어버렸다. 채는 뭡니까? 근본 자리니까 선정에 들어가 있는 세계죠. 한 생각도 안 일어난 세계 아닙니까? 선정에 여인이 그냥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 가만히 내둬 버렸으면은 그대로 그 자체로 채죠. 전기가 다 채가 그대로 온전하게 있었잖아요. 거기야 되고 문수가 무슨 깨어나게 하려고 했다가 뭐 서가세존이 니는 안 된다 뭐 망명이라 해야 된다 했다가 망명이 나와가지고 탄지를 해샀고 그러고 나니까 여자가 깨어나가지고 이거 다 채를 깬 거 아닙니까? 가만히 선정에 놔두지 말이죠. 선정에 있는 여인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자기 할 일이나 했으면 다 채가 온전히 보존이 됐을 텐데 이 전체가 다 눈먼 당나귀들이 이게 채를 잃어버렸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정에서 나온 게 선정에 들어있는 것만 갖지 못하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랑걸 선사 멋있게 얘기했지요. 이걸 이렇게 부정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화엄경에. 이법계. 그렇죠? 이 모든 지금 네 분의 말이죠. 세존, 문수, 망명, 여인 이 네 분의 경지를 다 한꺼번에 부정하고 있다. 이걸 금강에서 말하는 즉비의 세계다. 모든 걸 부정하잖아요. 이 네 사람들 전체를 부정하고 이법계의 세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사해가 평평한 게 마치 숫돌과 같은데 여러분 숫돌이 평평해야지 칼날을 갈잖아요. 평평하게 사해가 평평하기 마치 숫돌과 같았는데 그랬는데 말이죠. 갈대피리가 바람을 맞이해가지고 아주 어지럽게 울어대는구나. 평지풍파가 일어났다 이 소리입니다. 조용하고 고요해가지고 아주 평평하게 좋았는데 이 네 명이 눈먼 당나귀들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 아시겠습니까? 예, 이건 지금 가만히 놔뒀으면 채자리가 그대로 보존이 됐을 텐데 여기다 대고 뭐 이렇게 지금 난이라 그랬잖아요. 난. 어지러움을 일으켰다. 이게 이법계 소식으로 화엄경으로 보면 이법계 소식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각자가 하는 말씀은 다 다르지만 근본 내용은 하나를 깨쳐서 이렇게 다 다른 말씀이 나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본영거사 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장 잡극 유래유하니 지오방이소 부르로다. 홀지 우림 장분진 하니 불감수처 야감수로다. 한바탕 잡극, 연극을 잡극이라 그래요. 중국 사람도 지금 잡극이란 표현 씁니다. 한바탕 연극이 레유가 있으니 까닭이 있으니 그 유래라 그러지 않고 레유라고 계속 여러 번 나왔죠. 한바탕 연극이 까닭이 있었어요.
이러면 지금 내부 4명이 말이죠. 뭐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분은 연극을 한판 하고 있어요. 옛날에 경봉선사 사바세계를 무대로 한바탕 멋지게 연극 한판 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4명이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잡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유래가 말이죠. 중국의 가장 강력했던 게 원나라 시대 때입니다. 원나라 때 희곡. 원나라 몽고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선비들을 전부 10단계로 계층을 나눠가지고 가장 천민 바로 위에 9단계로 내보내버렸어요. 이 지성인들을. 그래가지고 이 지성인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드라마 작가를 합니다. 드라마 작가를. 이게 희곡을 써요. 시나리오에 희곡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당만 있으면은 그 공연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족을 갖다가 계몽을 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 어떤 지적인 형태를 이렇게 가르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드라마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원곡이에요. 그 이후에 그 원곡 드라마가 명나라, 청나라를 이으면서 그 후대에 나오면서 소설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는 삼국지연이라든지 뭐 수호지라든지 엄청난 홍루몽이라든지 말이죠. 엄청난 그런 중국의 방대한 서사의 소설들이 이 원곡이라는 이런 베이스 하에서 이 서사 내러티브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그걸 잡극이라고도 합니다. 잡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국 가면 뭐 경극이라 그러잖아요. 북경에서 하는 그걸 경극이라 그러잖아요. 찡지라 그래요. 이게 잡지라 그래서 잡극이라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그러듯이 이게 지금 중국 사람들은 사람만 모이면 이렇게 구경하기를 좋아한대요. 구경하기를 좋아해요. 모이면 하여튼 싸움 났다 그러면 가서 이제 구경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은 아주 뭐든지 구경하기를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모아놓고 저작거리에 모아놓고 연극을 하는데 그 속에 계몽적인 역할, 민족적인 그 내용들, 몽골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 이 네 사람들이 중국적 전통에 입각하면 네 사람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연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지 옆에 있는 사람이 소부류라 웃는 것이 그치지 않도록 하려는 듯 하구나. 근데 이 연극인데 어떤 겁니까? 이게 웃기는 연극이에요.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어주는 연극이. 개그 콘서트 같은 거지. 지금 개그 콘서트하고 지금 웃기고 있네 이거예요. 개그 콘서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분 벌써 이게 200개잖아요. 부정하고 있잖아.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웃겨주려고. 한바탕 연극하고 있다. 어떻게? 호련히 비가 림자라고 하는 건 이게 물 뿌릴 림자입니다. 물수변에 숲을 림한 게. 이 빗물이 탁 뿌려가지고, 분장을 말이죠. 분장한 가루가 다 없어지니, 그러니까 분장을 지워버렸어. 연극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분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를 확 뿌려가지고, 얼굴 분을 다, 지워져 버리니, 불감수처의 야감수로다. 부끄러움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에 다시금 또한 부끄러움이구나. 얼굴이 다 벗겨져 버렸다. 말하자면 뭔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 4명이서 서가, 문수, 망명, 여인이 연극을 멋지게 하고 있었는데 들통났다 이 소리죠. 들통났어. 내한테는 들통났어. 그래가지고 얼굴 분장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역할을 맡은 거 아닙니까? 얼굴에 분장을 하고 그 역할을 한 게 내한테는 다 들통났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게 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도 200개죠. 네 사람이 다 연극 한판 멋지게 했지만 내가 속을 줄 알아? 개콘 수준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말씀에 하는 말의 낙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문수보살이 왜 지혜가 높은데 여인을 깨어나지 못했을까? 망명이 왜 지혜가 이보다 못한데 깨어나게 했을까? 여기에다 대고 또 엄청난 법을 설파를 했는데 이 법을 설파한 거에 대해 가지고 또 이거 연극이라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열제거사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수위와 특살사하고 망명위와 특살거미로다. 문수는 나를 위해서 이 특살이라고 하는 게 밑에 주석에도 해놨습니다만 몹시라고 하는 거예요. 몹시. 이거 지금 중국 백화의 중국인들도 투에이샤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아주 몹시란 뜻이에요. 몹시 아주 매우 이 뜻이에요. 아주 매우 사치했고
문수는 너무 과분했어요. 요즘 우리말로 오바했어. 선정에 여인 한 명 선정에 나오게 하려고 문수는 너무 과했다. 망명은 나를 위해서 너무나 검소했다. 너무 그냥 부족했어. 너무 그냥 탄지 한 번만 했잖아요. 문수는 너무 지나쳤고 망명은 너무 부족했지.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한 사람은 과하고 한 사람은 부족했다. 우리가 유교의 중용의 과부족이라 그러잖아요. 과불급이 없는 상태. 그게 중용인데 문수는 과했고 망명은 불급했다. 부족했다. 어째서 그러냐? 뒤에 있는 말은 말이죠. 영인 환억 사연휘하니 해도진강 정열연이로다. 사람으로 하여금 도리어 생각하게 한다. 누구? 사현이는 중국의 유명한 남조의 시인입니다. 밑에 주석에 36번에 나왔죠. 사조라는 시인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사조를 생각하게 하니 해도진강 정열연이로다. 해도라고 하는 건 진강정열연이라고 하는 그 말한 것을 알겠구나. 그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시가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 35번 주석에 보면 남제의 위진남북조라고 있어요. 그죠? 남북조의 남조에 송제 양진이 있는데, 거기에 남제의 시인인 사조입니다. 이분이 44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5세기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 1500년 이전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시인으로 대단한 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사소사라 그래요. 여러분, 사령운이라는 시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산수시의 대가, 도연명 사령운이 위진남북조의 대가였어요. 사령운은 산수시를 대가예요. 감사할 사자 써가지고 그 사령운하고 이 사조를 두 분을 병칭해서 대사소사, 큰 사, 작은 사, 이렇게 해서 대사소사라고 그래요. 중국 문학사에서. 근데 이 사조라는 시인이 이제 어떤 거가 대단하냐면 영명체 시를 썼는데 아주 율격의 대가였어요. 그리고 대꾸를 너무 잘 쓰고 형식을 너무 잘 갖춰놔가지고 이게 지금 당나라 이전 시 아닙니까? 당나라 이전에 시의 격조를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조가. 근데 이 사조가 시를 얼마나 잘 썼냐 하면 이태백이 이 사조를 너무 좋아했어요. 사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하십니까? 이 시대에 나랑 맞는 사람이 없어. 상으로 이 육아에도 나 상으로 위로 올라가서 벗을 삼아요. 퇴계도 늘 고지인 예등기를 가고 싶다. 옛사람이요. 옛사람을 만나가지고 친구를 삼아. 이태백에게는 사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안희성에 가면 그 사조루가 하는 누각이 있습니다. 사조루. 그 근처에 가서 죽어요. 이태백이 죽을 때 사조가 있어 그 사조루에 가서 말이죠. 이 회사정이라고 하는 사조를 기억하는 정자라고 하는 그게 있고 사조루가 있는데 그 근처에 가서 이태백이 죽어요. 죽을 때 글로 가서 죽습니다. 그 정도로 사조를 좋아해 이태백이. 현대에는 내하고 맞는 사람이 레벨이 맞는 사람이 없고 사조 정도 되면 몇백 년 앞에 한 사조 정도 되면 내가 벗을 삼을 수 있을 만한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멋있지 않아요? 죽을 때 내가 좋아하는 시인 그 근처에 가서 죽어요. 멋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너무 이 멋없이 사는 것 같아요. 도대체 행복이 뭐며 말이죠. 이 좀 운치가 없잖아요. 이태백 보세요. 예? 여러분 퇴계 선생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 너무 아름답죠? 마지막 죽는데 여러분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 매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마지막 몸이 편찮으니까 방에 있던 매화를 좀 멀리 놔둬라 그래요. 내 나쁜 기운이 매화한테 가지 않도록 매화 다친다. 그걸 좀 멀리 내놔라 그래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말이 저 매화에 물을 좀 줘라. 내가 주고 싶은데 나 지금 못 준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좀 운치가 있어야지. 이 지금 돈동 그러고 살아. 그렇잖아요. 안동의 도산에 가면 말이죠. 퇴계 선생이 심어놓은 그 매화나무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면 말이죠. 제일 좋은 손님한테는 매실을 탁 해가지고 차를 주고 말이죠. 매실로 음식을 해서 이게 딱 줍니다. 아주 귀해요. 도산에 가서 매실 얻어왔다 그러면 제일 큰 그 선물이라. 그게 멋있잖아요. 예? 좀 이런 멋이 있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이태백이 이 사조에게 가가지고 옆에 가서 죽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뭐냐면 이태백 시예요. 이태백 시. 이태백 시 구절인데 이태백이 이 사조를 그리워한 시가 있는데 원래는 사조의 글이 있어요. 앞에 한번 보세요. 37번, 36번 주석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조라는 시인이 지은 시가 있어요. 만등 삼산 황망경이라 하는 시 있죠. 저녁에 말이죠. 삼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서울을 바라보는 그런 시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구절이 사조의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하산 성기하고 진강정열연이라. 여기 지금 진강정열연이라고 하는 그 구절은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그 시 구절 요 두 구절이 너무 아름답게 본 거예요. 이태백은 이 구절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랬냐?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지난번에 등고시 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경치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경지가 높아지는 거. 그게 이 등고시의 핵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바라보니까 자, 여러분 지금 저녁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흐르고 우리는 이제 바다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바다가 잘 안 보이니까 강물이 흐르고 마지막에 저기 노을이 해가 질 때 그 노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마지막 해질녘에 노을이 쫙 지어가고 있고 그리고 물이 쫙 흐르는데 그 구절을 보고 우리는 참 아름답다. 그 서해 낙조를 봐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조라는 시인이 1500년 전에 어떻게 이걸 표현했나 한번 보세요. 여하 남아있는 노을은 산 흩어져서 성기 비단을 이루고. 여러분 아름다운 노을이 말이죠. 둥실둥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흩어져서 비단을 만들어 놨어요. 비단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 않겠습니까? 흩어져서 비단을 이루고 있고 진강 맑은 강은 맑기가 명주 같구나. 여러분 명주실 이렇게 하얀 실 그죠? 쫙 뽑혀가지고 이렇게 쫙 가는 거 물길이 말이죠. 명주길처럼 쫙 펼쳐져 있는 그 하얀 빛깔 맑고 깨끗한 빛깔과 하늘의 마지막 떨어지는 낙조의 그 화려한 빛깔이 대조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이 낙조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지막 늙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마지막 불태우는 그걸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떨어질 때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을 낙조의 모습을 아주 흩어져서 그 비단을 이루고 있는데 그 밑에는 명주같이 깨끗한 그 강물이 그 쫙 흘러가가지고 말이죠. 이 명주실처럼 되어 있는 걸 여러분 대조가 확실히 느껴지죠. 그 화려한 색깔과 맑은 물빛이 대조가 되잖아요. 이런 시를 사조가 지어놨거든. 여러분 여기 저 서해 낙조 같아 보셔가지고 이렇게 시가 척 한 선수 나오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인간이 진화했나 이 말이에요. 이 지금 수준이 똑같은 자연을 보고 1500년 전에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데 그랬더니 이태백이 보고 사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은 사조를 너무 그리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7번 주석에 보세요. 금능성 서루 월화음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어요. 뭐냐면 금능성 서문의 누각에 올라가 가지고 달 아래에서 달빛 아래에서 읊었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요. 요게 그 시예요. 이백이 그 사조를 좋아했는데 마지막에 이 시 한번 볼게요. 요 보세요. 금능야적 양풍발하니. 금능은 여러분 지금 남경입니다. 중국 남경 난징 남쪽의 난징. 금능의 밤이 고요해서 서늘한 바람이 일어나니. 자 여러분 지금 이태백도 말이죠. 금능에 있는 성에 여러분 우리가 수원성이 있으면 수원성에 서장대가 있고 누각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듯이 여기 금능의 성에 말이죠. 서쪽 누각이 올라가 있어. 다 세상이 내려다 보이는 달빛 아래에서. 여러분 이태백이 달빛 아래에 있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술 한잔 했지. 이미 술 한잔 했어요. 이게. 이태백은 술 없으면 안 돼. 그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그거 썼잖아요. 이태백이 술을 먹고 시작을 한 이유 모르지? 이런 시를 제목이 모르지요. 예. 이태백이 왜 자꾸 술 먹고 시를 썼느냐? 선정에 든 거요. 응?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태백은 술로 시를 썼고 두 번은 눈물로 시를 썼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태백이 이 금능의 이 서쪽 누각에 올라가 가지고 달빛 아래 술 한잔 하고 쫙 보면서 사조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마음, 이 노을이 져가면서 마지막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그 빛깔을 내는데 그 맑은 그 강물이 명주실같이 쫙 펼쳐진 그 읊은 구절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시를 한 수 쓰는 거예요. 금능의 밤이 고요해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독상고루 망오리라 홀로 높은 누대에 올라서 오나라 올나라를 보는구나. 그쪽에가 남쪽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위초고 했던 삼국지 위초고 했던 오나라 올나라. 예, 월나라 밑에가 월남아입니까? 베트남. 그죠? 그쪽 남쪽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누대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높은 누대에 올라가 가지고 그걸 쫙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조의 영향을 받은 19절이 나와요. 백운영수 요추성하고 하얀 구름이 지금 이제 달밤인데 말이죠. 달밤인데 달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구름이 물에 비쳤어요. 물에 비쳤는데 가을성이 흔들리고 표현 보세요. 하얀 구름이 물에 비추니 가을성이 흔들렸대. 성곽이 흔들린 게 아니고 물에 비친 성곽이 흔들린 거예요. 물이 착 흔들리니까 성곽이 흔들렸어. 아주 금능에 있는 그 성곽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근데 그 단단하게 지어놓은 성곽이 가을에 그 구름이 비친 그 물 위에 흔들려요. 물결이 흔들리니까 흔들려요.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 아시겠어요? 지금 이 엄청난 당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거라. 멋있잖아요. 이게 흔들리고 있거든. 이게 월화장음 구불기로다. 달 아래서 길게 읊조리니 오래도록 돌아가지 못하도다. 여기서 지금 여기 어떤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가을 성곽에 스산한 가을에 공기는 맑고 밤은 어두워졌고 그 물결에 성곽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달 아래서 길게 읊조리면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고금상접 안중이하니 옛날과 지금이 서로 접한 게 눈 가운데 아주 희귀하니 뭡니까? 옛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가 눈이 말이죠. 안목이 서로 맞는 게 아주 드문 일이래. 그렇죠? 안중이라. 그 안목이 경지가 비슷한 사람 만나기가 상접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거기서 이태백은 이 사조를 생각합니다. 사조의 생각이 났어요. 고금상접 안중이하니 해도 진강 정열연하니 말이죠. 진강 맑은 강의 맑기가 아주 명주와 같다. 깨끗하기가 명주와 같다라고 했던 그 해도 말한 걸 내가 이제서 이해할 수 있으니 내가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 영인각극 사연이로다. 사람으로 하여금 도리어 사연이를 그리워하게 하는구나. 여기에 와서 보니까 세상은 시끄러운데 강물은 왜 저리도 맑아. 그렇죠? 너무나 맑은 거예요. 명주처럼 사조가 그 시끄러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시를 남겨가지고 세상은 이 마지막에 이 찬란하게 불타오르는 그런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강물이 명주실처럼 쫙 흘러가는 걸 보면서 시를 읊었던 그 말 한마디를 내가 이제서야 여기 와서 이해를 하겠다 그랬어요. 이태백이. 여러분은 시대를 거슬러서 친구하는 사람이 있나요? 부처님? 예? 누가 하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뭐 외로울 게 어디 있어요. 옛 시대에 많습니다.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이런 멋이 이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시를 알고 예술을 알고 공자도 그러시잖아요. 흥어시하고 시에서 일어나고
입을 예하고 예에서 서고 예라고 하는 건 세계의 모든 세상의 모든 관습이라는 법칙이라든지 이 법도입니다. 세상 사는 이치. 그러나 성어 악이라고 해서 음악에서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예술에서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예? 지어도 하고 도의 뜻을 두고 말이죠. 거덕하고 덕에 의거했다가 의어인하고 인에 의거하지만 마지막엔 유어예라. 예에서 논이라는 거예요. 예술에서 논이는 거라. 성어악이고 유어예라 그랬거든요. 이 예술을 모르면 살아도 상한 게 아닙니다. 모든 철학자가 마지막 철학은 예술 철학이에요. 칸트 보세요. 판단력 비판. 마지막에 미학으로 끝난다고요. 마지막은 전부 아름다운 이 미학. 인간 자체의 마음이 그 순수성이 가장 발현되는 게 예술이거든요. 이 예술을 모르면은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보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이려라 그래요. 시와 선과 이런 것들이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 옛사람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이런 걸 발견해야 됩니다. 경제니 뭐 사람 팍팍하게 사는 이런 뉴스로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냐 아니냐 이런 걸 제가 하지 마시고 이 세계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루빨리 선과 시의 세계로 들어오셔야 된다. 지금 이태베이가 이렇게 이 힘든 상황에서도 사조를 그리워하면서 사조가 지은 시와 고금이 상접했다 그러잖아요. 옛과 지금이 서로 마음이 접해가지고 그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사조루의 근처에 가서 죽었다.